너 아직도 거기 살아? 그 동네 재개발은 언제 된대니? 세상에. 너희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까지 했다면서 노후 준비를 아파트 한 채로 끝낸 거야? 인생 참 허무하다, 애. 압구정의 한 고급 카페. 샹들리에 조명이 눈이 시리게 반짝이던 그곳에서 40년. 지기 친구 명숙이가 던진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명숙이는 은퇴하고 남편이랑 강남 아파트 전세 주고 경기도 인근에 건물을 샀다느니 이번 겨울에는 크루즈 여행을 간다느니 하며 연신 제 속을 긁어댔죠. 저는 그저 손때 묻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30년 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남편 근수 씨가 중소기계부품 업체에서 부장 소리 들으며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장만한 우리 부부의 긍지이자 전부였던 집이죠. 그런데 그날 그 카페 안에서 제 30년 인생은 노후 준비 안 된 한심한 삶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기로 가려지지 않는 검버섯과 깊게 파인 팔자주름.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왜 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더군요. 집에 오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국민연금 145만 원 나오는 거 보며 이걸로 어떻게 사냐고 한숨 쉬던 게 일상이었죠. 여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남들 부러워하는 곳 가서 우리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남은 건 이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인데 이거라도 팔아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미친 듯이 부동산을 뒤졌고 운명처럼 강원도 양양 현남면의 바닷가 마을을 만났습니다. 서울 집을 5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출 갚고 애들 조금 떼어주고 나니 우리 손에 4억 원이 남더군요. 그중 1억 5천만 원으로 바다가 손에 잡힐 듯한 낡은 폐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절반, 무려 2억 원을 쏟아부어 집을 고쳤습니다. 지희야, 이제 우리도 성공한 인생이야. 매일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고 텃밭 가꾸면서 신선처럼 살자. 공사가 끝나던 날 남편과 저는 통창 너머로 쏟아지는 동해의 푸른 파도를 보며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2억 원을 들여 꾸민 거실은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 부럽지 않았고 마당의 깐잔디는 비단결 같았죠. 친구들에게 찍어보낸 사진에는 부럽다, 부자 됐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2억 원을 처바른 양양의 꿈의 궁전은 지금 사람. 온기 하나 없는 빈집이 되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의 저는 다시 서울 변두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전세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왜 제가 그 피 같은 돈 2억 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도망쳐 왔는지, 왜 시니어들이 꿈꾸는 귀촌의 낭만이 때로는 독이 든 성배가 되는지, 오늘 제 치부를 다 드러내서라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집 팔아서 시골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제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저처럼 인생 막판에 2억 원짜리 수업료 내고 피눈물 흘리기 싫으시다면 말입니다. 명숙이와의 만남이 끝나고 압구정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데 훅 하고 끼어드는 서울 도심의 열기가 유난히 비릿했습니다. 1만 2천 원짜리 커피는 입안에서 벌써 다 말라버렸는데 가슴속에는 명숙이가 남긴 인생 허무하다는 말이 가시처럼 걸려 내려가질 않았죠.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도봉구 방학동으로 돌아가는 길. 퇴근길 인파에 끼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유리창에 비친 내 손등의 검버섯이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더군요. 이 손으로 자식들 기저귀 빨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30년을 넘게 닦고 조인 결과가 고작 재건축도 안 되는 낡은 아파트 한 채라니. 방학동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누군가 복도에서 구워대는 생선 비린내. 30년 전 처음 이 집에 이사 오던 날 남편 근수 씨랑 부둥켜 안고 우리도 이제 서울에 집 가진 부자다 라고 울었던 그 집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녀왔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거실 소파에 늘어져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남편 근수 씨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기계 부품 깎으며 30년 부장으로 살았던 사람. 퇴직하고 나니 이제는 그저 하루 세끼밥 차려달라는 삼시가제가 되어버렸죠. 어디 갔다 이제 와? 배고픈데 국이라도 좀 데워주지.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우라가 터져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았어요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그게 안 되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당신 국민연금 145만 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둘이 이 낡은 구석에서 골골대다가 끝날 거냐고. 내 갑작스러운 고함에 남편이 당황한 듯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친구들 만나고 오더니 또 누가 염장을 질렀어? 우리가 뭐 어때서? 자식들 다 보냈고 이 나이에 내 집 하나 있으면 됐지. 내 집? 이게 집이야? 윗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밤잠 설치고 복도엔 쓰레기 냄새 진동하고 겨울엔 창틀 사이로 황소바람 들어와서 코끝이 시린 이 집이? 명숙이는 강남. 아파트 팔아서 건물 사고 크루즈 여행 간다더라. 나는 오늘 압구정 카페에서 내가 꼭 버려진 노인네처럼 느껴졌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근수 씨도 알고 있었겠죠. 중소기업 부장 퇴직금 챙겨서 애들 전세금 보태주고 나니 우리 수중에 남은 건 국민연금 145만 원과 30년 된 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거리요. 145만 원. 여기서 관리비 25만 원 내고 보험료 내고 경조사비 몇 번 챙기고 나면 우린 고기 한 근 마음 편히 못 사 먹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안주는 명숙이가 준 모멸감이었죠. 여보, 우리 이 집 팔면 5억은 넘게 받아.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남은 돈으로 강원도 같은데 내려가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어. 거기선 145만 원이면 왕이야 왕.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남편도 매일 아침 경비직 자리 알아보러 나갔다가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퇴짜 맞고 돌아오며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강원도? 정말 괜찮을까?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요즘 유튜브 봐봐. 다들 그렇게 살아. 바다 보면서 아침 먹고 마당에 상추 심어서 유기농으로 먹고 여기처럼 층간소음 때문에 싸울 일도 없잖아. 당신 낚시 좋아하잖아. 매일 바다 나가서 고기 잡고 나는 마당에서 꽃 가꾸고. 그게 진짜 노후지. 이게 뭐야? 우리는 그날 밤 새벽 3시가 넘도록 스마트폰으로 강원도 빈집을 검색했습니다. 80년대 복도식 아파트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난생 처음 탈출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방학동 이 아파트 팔자. 팔고 떠나자.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노후의 마지막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양양, 고성, 속초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 일대 아파트값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결국 한 달 만에 우리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가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5억 2천만 원. 30년 전 우리가 8천만 원 주고 샀던 집이 5억이 넘었다는 사실에 잠시 기뻤지만 그 돈으로 서울 어디에도 제대로 된 신축 아파트는커녕 빌라, 전세 얻기도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강원도가 있었습니다. 5억 2천에서 대출 좀 갚고 눈에 밟히는 아들 녀석 전세금 5천만 원만 더 보태주니 우리 손에 4억 원이 딱 남더군요. 여보 4억이야. 이 돈이면 양양에선 궁전을 지어. 우리는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들처럼 설레며 양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보이던 도봉산의 능선이 왜 그렇게 슬프게 보였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난다는 해방감에 취해 우리가 내던진 것이 집이 아니라 생존권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복도에 붙어있던 금매종이가 떨어지던 날 나는 30년 넘게 살았던 그 정든 집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갈 때 백미러로 멀어지는 낡은 아파트 벽면을 보며 나는 속으로 외쳤죠. 잘 있거라. 이 좁고 답답한 콘크리트 감옥아. 나는 이제 파도 소리 들리는 진짜 궁전으로 간다. 남편 근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은퇴하고 낚싯대 하나 둘러매고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우리 부부는 마치 수학여행 가는 어린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빛 산줄기가 그렇게 싱그러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양양 현남면 쪽에 정말 괜찮은 집이 나왔대. 공인중개사가 그러는데 이런 매물은 어제 내놓으면 오늘 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운이 정말 좋은 거라더라.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울 집을 판 돈 5억 2천만 원 중에서 대출 6천만 원 갚고 아들 녀석 전세 자금 5천만 원 보태주고 나니 딱 4억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서울에선 이 돈으로 어디 번듯한 아파트 전세도 못 얻을 금액이지만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억 원대의 집을 사고 한 5천만 원 들여서 예쁘게 고치고 남은 2억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국민연금 145만 원에 이자 조금 보태서 그야말로 황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남면에 도착해 만난 공인중개사는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을린 얼굴에 투박한 사투리,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죠.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남해안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코끝으로 짠내 섞인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여깁니다. 이 집이에요. 중개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오래된 구옥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가 무성했고 담벼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죠. 솔직히 첫인상은 폐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낡은 집 마당 끝에 서서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 푸른 동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희야, 저기 봐. 마당에서 바다가 보여. 우리 서울집 거실에선 앞동 아파트 베란다만 보였는데 여기선 세상 끝까지 다 보이네.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중개사는 이때다 싶었는지 옆에서 추임새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원래 서울서 은퇴하신 교수님이 별장으로 쓰려고 찜해두셨던 건데 사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급매로 나온 겁니다. 대지 80평에 건평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다 통창만 크게 내고 리모델링하면 이 근처에 이만한 뷰 나오는 집 절대 없어요. 사장님, 사모님, 이거 오늘 결정 안 하시면 내일은 서울서 다른 팀 내려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놈의 서울 다른 팀 소리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나는 그 낡고 곰팡이 핀 집 구석구석을 살피기보다는 마당에서 보이는 저 푸른 바다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 바다를 매일 아침 안방 창문으로 볼 수 있다면
1만 2천 원짜리 커피를 파는 압구정 카페에서 느꼈던 그 비참함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한테도 사진 찍어 보내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죠. 이거 얼마라고요? 내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묻자 중개사가 시원시원하게 답했습니다. 땅값하고 건물값 다 해서 딱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두시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효도 대우 톡톡히 받으실 거예요. 1억 5천만 원.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장실 2개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바다가 보이는 땅. 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 근수 씨랑 구석으로 가서 소곤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임자 만난 것 같아. 낡긴 했어도 뼈대는 튼튼해 보여. 우리가 2억 쏟아부어서 고치면 완전 별장 될걸? 그렇지? 나도 딱 그 생각했어. 1억 5천에 사고 2억 들여서 최고급으로 고쳐도 우리 손에 6천만 원이 남아. 거기다 연금 145만 원이면 여기서 왕처럼 살 수 있어. 지희야, 우리 계약하자. 우리는 그날 바로 인근 식당에서 중개사가 건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한순간에 종이 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양양시장에 들러 싱싱한 회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지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여기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자. 남편이 따라주는 소주 한 잔이 설탕물처럼 달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양양의 밤바다는 까만 비단처럼 일렁였고 그 위로 비친 달빛은 마치 우리 노후를 축복해주는 금가루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짜리 운명 같은 집이 사실은 2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삼켜버릴 늪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예쁜 바다뷰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소금기와 칼바람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갉아먹을지. 우리는 그저 파도 소리에 취해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방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울을 오가며 인테리어 업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만들어주세요. 제가 했던 그 한마디가 우리 노후 자금을 박살내는 총성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낡은 집의 벽을 헐고 지붕을 걷어내고 우리 부부의 4억 원 중 절반인 2억 원을 쏟아붓는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7세 김지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어리석었던 그 궁전짓기에 서막이 오른 겁니다. 사모님,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사모님 인생의 보상이고 예술작품이 될 겁니다. 강원도 바닷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런 데일수록 자재에 돈을 아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세요. 양양에서 만난 인테리어 업자 박 사장은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개량 한복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자신을 단순한 업자가 아니라 공간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죠. 처음 우리가 생각한 리모델링 예산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낡은 벽지 좀 갈고 화장실 고치고 싱크대 새로 넣으면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박 사장의 입을 거치니 5천만 원은 그저 집 무너지지 않게 보강하는 기초 공사비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현남면 바닷가가 훤히 보이는 그 낡은 마당에 서서 박 사장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려한 3D 도면을 보여주었죠. 거실 앞면을 통째로 털어내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형 통창을 내고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고 천장엔 은은한 간접 조명을 넣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TV 드라마 속 재벌 회장님 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5천만 원으론 안 되겠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우리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잖아. 명숙이네 건물이 부럽지 않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내 말에 남편 근수 씨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에서 남은 4억 원 중 2억 원.
그 돈이 우리 노후의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집값이 오를 텐데 뭘 서울 아파트 팔고 남은 돈인데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돈은 그야말로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징크 판넬로 새로 덮는 데만 수천만 원, 바닷바람을 막으려면 독일제 시스템 창호를 써야 한다기에 또 수천만 원. 박 사장은 매번 전화를 걸어 사모님,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벽 뜯고 다시 해야 해요라며 공포 마케팅을 펼쳤고 나는 그때마다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라고 화답했습니다. 방학동 아파트 살 때는 시장에서 콩나물 500원 깎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내가 200만 원짜리 수정과 500만 원짜리 조명 앞에서는 쿨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양양 사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뭉텅이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맛인가 싶었죠. 공사 중반쯤 되었을 때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양양에 내려왔습니다. 뼈대만 남은 집을 보더니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더군요. 엄마, 이거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연금으로 이 큰 집 유지비 감당되겠어요? 그냥 적당히 고치고 현금을 쥐고 계셔야죠.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너희들 전세 자금 보태주느라 엄마 아빠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이제 우리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이냐?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결국 아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집 꾸미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수입 주방 가구, 맞춤형 원목 식탁, 그리고 안방에서 바다를 보며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최고급 욕조까지. 박 사장은 내 허영심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사력을 다해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넉 달간의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궁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은한 편백향이 코를 찔렀고 거실의 거대한 통창 너머로는 양양의 푸른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집 전체가 보석처럼 반짝였죠. 남편은 마당에 앉아 낚싯대를 손질하며 허허 웃었고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당장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지희야, 대박이다. 여기가 정말 너희 집이야? 호텔 아니니? 세상에 부러워서 잠이 안 온다 얘. 너 진짜 출세했다. 친구들의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명숙이조차 집 이쁘게 잘 지었네라며 짧은 감탄사를 남겼죠. 그 순간만큼은 압구정 카페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열등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억 원. 그 돈이면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 한 채 값이었지만 나는 그 돈으로 자존심을 샀다고 믿었습니다. 집들이를 하던 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양 현남면 주민들에게 서울에서 성공해서 내려온 부부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수백만 원을 들여 뷔페 음식을 부르고 비싼 술을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허허, 집 참 좋네라며 치켜세웠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 숨겨진 묘한 거리감을 나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이 마을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통장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4억 원 중 남은 돈은 이제 겨우 5천만 원 남짓. 남편의 국민연금 145만 원.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갈 전기료, 난방비, 세금, 그리고 차 기름값.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자꾸만 숫자가 어긋났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잘한 거지? 이렇게 이쁜 집에서 살려고 평생 고생한 거잖아. 남편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의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낮에 보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괴물이 집을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위협적이었죠. 2억 원을 들여 만든 우리 부부의 성. 그 성벽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우리 노후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경제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통창을 닦으려면 내 무릎이 버텨줄까? 이 넓은 거실을 데우려면 보일러를 얼마나 돌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그 화려한 궁전의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낭만이라는 이름의 덫에 2억 원을 미끼로 던져준 채 말이죠. 이사 후 첫 한 달은 그야말로 꿈결 같았습니다. 아침 6시 서울에선 앞동 아파트 벽면에 가려 보이지도 않던 해가 양양의 수평선 위로 붉게 타오르며 솟아오를 때 나는 거실에 그 거대한 통창 앞에 앉아 직접 내린 원두커피를 마셨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치였죠. 낡은 복도식 아파트의 눅눅한 공기 대신 은은한 편백향과 싱그러운 바다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안 그래? 남편 근수 씨는 마당에 나갈 때마다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울에선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온종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선 마당에 핀 작초 하나를 뽑아도 눈빛이 살아있더군요. 우리는 매일 같이 인근 남해항이나 기사문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고 가끔은 낚싯대를 챙겨 나가 손바닥만 한 가물치를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은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종착역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낭만이라는 안개가 걷히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딱 석 달째 되던 날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해풍이라 불리는 바닷바람의 정체였습니다. 여보, 이것 봐. 이 에어컨 실외기 왜 이래? 산지 석 달도 안 된 건데 벌써 녹이 슬었어. 남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마당으로 나갔더니 눈부시게 하였던 최신형 에어컨 실외기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최고급으로 꾸몄던 대문 경첩이며 마당에 놓아둔 수입 가구의 금속 부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벌겋게 부식되고 있었죠. 바닷물 안개, 즉 염분이 섞인 바람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 비싼 독일제 시스템 창호도 며칠만 닦지 않으면 허연 소금기가 끼어 뿌옇게 변했습니다. 바다를 보려고 만든 통창인데 정작 소금기 때문에 바다가 안 보이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사모님, 바닷가 집은 매일 닦고 조여야 해요. 안 그러면 금방 사가버립니다.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이 툭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매일 닦아야 한다니. 67세인 제 무릎으로 그 거대한 통창을 매일 닦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했던 유리창 청소를 여기선 이틀에 한 번꼴로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집은 금세 폐가처럼 지저분해 보였죠. 2억 원을 들여 궁전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 궁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걸레를 들고 기어 다녀야 하는 성주가 아니라 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파도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자장가처럼 감미롭던 그 소리가 날씨가 조금이라도 굳어지면 거대한 괴물의 포효로 변했습니다. 태풍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2억 원을 들인 통창이 깨질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쾅, 쾅 하고 집을 때리는 파도 소리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저 거친 바다가 우리 집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그저 애들 장난 수준이었습니다. 자연이 내뿜는 소음은 영혼을 갉아먹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죠. 지희야,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파도 소리가 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남편은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낚시를 나가던 열정도 시들해졌죠. 염분 때문인지 낚싯대며
장비들이 금세 망가지는 걸 보며 남편은 허탈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괴롭힌 건 생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서울 방학동에선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5분만 걸으면 내과, 정형외과가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양양 현남면은 달랐습니다. 우유 한 팩을 사려고 해도 차를 끌고 15분은 나가야 했고 제대로 된 대형마트에 가려면 속초나 강릉까지 왕복한 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드라이브 삼아가면 되지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67, 68빈 우리 부부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장거리 운전은 체력적인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거기다 국민연금 145만 원. 시골 생활비가 적게 들 줄 알았던 건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교통비가 거의 안 들었지만 여기선 차 없이는 발도 못 댑니다. 기름값에 비싼 시골 마트 물가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넓고 화려한 집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가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바닷가라 그런지 여름엔 습기가 말도 못해서 에어컨과 제습기를 하루 종일 돌려야 했고 겨울이 다가오자 들려오는 기름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내 통장에서 돈이 새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벌써 다 썼어. 경조사비 2군데 내고 나니까 남은 게 없네.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토록 부러워하던 그 푸른 바다가 이제는 우리를 가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찍어 올렸던 화려한 집 사진들은 이제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림처럼 살고 있지? 라고 댓글을 달지만 정작 그 집안에서 나는 소금기에 찌든 걸레를 빨며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낭만은 딱 석 달이었습니다. 그 짧은 달콤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 지은 이 집은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노역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사는 우리 부부의 얼굴은 소금기에 찌든 해조류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뱉더군요. 지희야, 우리 여기서 정말 늙어 죽을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파도는 여전히 무심하게 집벽을 때리며 울부짖고 있었고 나는 그 소리가 마치 우리를 비웃는 웃음소리처럼 들려 몸서리쳤습니다. 2억 원의 마법이 풀리고 현실이라는 괴물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살 때는 시장통 입구에 있는 1,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혹은 5,000원짜리 선지해장국 한 그릇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남편 근수 씨와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출출하면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1인분을 사 먹어도 10,000원 한 장이면 충분했죠. 그때는 국민연금 145만 원이 적긴 해도 집세 안 나가고 아껴 쓰면 그럭저럭 품위는 지키며 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물가 싼 시골로 내려가면 우리가 부자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양양 현남면에서의 삶은 내 계산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매일이 적자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보, 보일러 온도를 도대체 몇 도로 해놓은 거야? 벌써 기름 게이지가 바닥을 보이잖아. 아침부터 남편의 날 선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2억 원을 들여 고친 우리 집은 천장이 높고 통창이 커서 보기에는 궁전 같았지만 그만큼 열효율은 최악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처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 거대한 기름통에 등유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섭더군요. 기름차가 한번 왔다 가면 수십만 원이 뭉텅이로 빠져나갔습니다. 145만 원 연금에서 기름값으로 4,050만 원을 떼고 나면 우리 부부의 한 달 생활은 시작도 하기 전에 휘청거렸습니다. 시골은 돈 쓸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 그건 정말 도시 사람들의 오만이었습니다. 서울에선 지하철이나 버스비 몇천 원이면 어디든 갔지만 여기선 차 없이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마트 한 번 가려고 해도 왕복 40분을 운전해야 하니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시골 마트 물가가 서울 대형마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지희야, 무슨 오이가 하나에 2,000원이나 해? 서울시장에선 3개에 2,000원 하던 건데. 남편은 장바구니에 담긴 채소 가격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상추나 심어 먹으면 돈 안 들 줄 알았죠? 그 상추를 키우기 위해 모종을 사고, 흙을 사고, 비료를 사고, 거기다 매일같이 물을 주며 들이는 내 노동력을 생각하면 서울시장에서 1,000원어치 사먹는 게 100번 1,000번 이득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닷가 모래땅은 왜 그렇게 농사가 안 되는지 정성껏 심은 상추는 해풍에 절여진 것처럼 시들시들 말라 죽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1,000원의 행복이 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선 답답하면 집 앞 편의점에 가서 1+1 행사하는 과자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 그만이었는데 여기선 편의점 한번 가려고 해도 차 시동을 걸어야 하니 그 기름값이 아까워 참게 되더군요. 남편과 나는 점차 2억 원짜리 화려한 거실에 앉아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믹스커피만 홀짝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겉모습은 재벌집인데 속은 거지나 다름없네. 남편의 자주 섞인 농담에 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145만 원. 이 돈은 서울에선 검소한 노후를 가능케 했지만 인프라가 전무한 시골에선 비참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차가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수리비로 10수만 원이 나가고 집 어디가 고장나면 서울서 업자를 불러야 하니 출장비가 배로 들었습니다. 2억 원을 쏟아부어 지은 집은 유집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우리 연금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서울 친구들을 불러다 거하게 대접도 하고 자랑도 했지만 한두 번이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었지만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온 손님들인데 회 한 접시 안 대접할 수 없잖아요. 한번 손님이 다녀가면 며칠간은 김치에 물만 밥만 먹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반복되었습니다. 점차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시린 외로움이 올라왔습니다. 지희야, 나 오늘 그냥 점심 굶을게.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네. 남편의 거짓말을 나는 압니다. 연금 날짜는 아직 멀었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돈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끼니를 거르려 하는 거였죠. 2억 원을 들여 이태리 대리석을 깔고 최고급 소파를 들여놓으면 뭐합니까? 그 위에 앉아있는 우리 부부의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가계부를 적다가 펜을 던져버렸습니다. 기름값 45만 원, 자동차 유지비 및 보험료 25만 원, 통신비 및 각종 세금 15만 원, 병원비 10만 원. 남은 돈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도무지 견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방학동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 20만 원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여기선 모든 게 비용이고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서울 가서 경비 일이라도 알아볼까? 여기선 숨만 쉬어도 돈이네. 내 말에 남편은 창밖의 파도 소리만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145만 원의 배신. 시골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우리는 노후의 마지막 보루를 강원도 앞바다에 던져버린 셈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벽지 뒤로 곰팡이가 피어오르듯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도 가난이라는 지독한 얼룩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낭만은 배가 부를 때나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넣을 기름값이 걱정되는 우리에게 양양의 푸른 바다는 그저 차갑고 무서운 물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1,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었던 서울의 그 낡은 아파트 복도가 미치도록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살 때는 응급실 걱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고 차로 5분만 가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내과며 소아과가 널려 있었으니까요.
새벽에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거나 열이 나도 여보, 나 병원 좀 다녀올게 하고 슬리퍼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양 현남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 당연한 것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낮 동안 들이쳤던 소금기 섞인 바람에 온몸이 끈적거려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옆에서 자던 남편 근수 씨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군요. 헉, 헉, 지희야. 불을 켜보니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주먹만 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꺽꺽거렸습니다. 68세,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크게 아픈 곳 없던 사람이라 제 가슴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근수 씨,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남편을 흔들었지만 그는 대답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일단 119에 전화를 걸었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비명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양양군 현남면 바닷가 쪽인데요. 남편이 가슴이 아프다고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그런데 상담원의 답변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려버렸습니다. 현남면이요? 잠시만요. 지금 인근 구급차가 다른 출동 중이라 양양 읍내나 주문진 쪽에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환자분 상태 계속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걸린다니요.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린다니. 전화기를 붙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잔인하게 들리던지요. 2억 원을 들여 지은 우리 집은 이 순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기만 했고 그 비싼 독일제 통창은 남편의 비명소리를 가두는 벽일 뿐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서울이었으면 벌써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을 시간인데 이곳의 어둠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할 때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길가로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서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수 씨, 눈 떠. 나 봐. 조금만 참아, 다 왔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돈 2억 원 다 버려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명숙이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받아보며 떵떵거리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온 내 욕심 때문에 남편이 죽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마을 골목을 비췄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실으며 말하더군요.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은 강릉이나 속초로 가야 합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보호자분은 뒤에 타세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는 어두운 국도를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강원도의 밤길은 무서울 정도로 깊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남편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연신 상태를 체크하는 그 1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방학동에서 살 때 집 앞 큰 병원을 지날 때마다 무슨 병원이 저렇게 크게 들어와서 길만 막히게 하나라고 투덜댔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응급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환자분 이번엔 운이 좋으셨네요. 그런데 이런 시골에 사시면 평소에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 터지면 답이 없거든요.
의사의 무심한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운이 좋았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운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만약 태풍이라도 불어 길이 막혔다면? 만약 구급차가 더 늦게 왔다면? 2억 원을 들여 만든 우리 집 거실에서 바라보던 그 푸른 바다가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을 쫓아 내려온 이 낙원이 사실은 노인 2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된 섬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남편은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착한 양양의 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뒤로 숨겨진 인프라의 부재,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이 통창 넘어 파도보다 더 가깝게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참 동안 거실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희야, 나 무섭다. 저 파도 소리가 꼭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아. 남편의 그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억 원을 쏟아부어 지은 이 집은 이제 우리에게 궁전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를 삼킬 수 있는 화려한 광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 그 공포의 시간이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서 귀촌의 낭만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2억 원을 버리고서라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난 양양의 바다는 시리도록 푸르렀지만 그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11월에 접어들자마자 강원도 특유의 그 악명 높은 동에 똥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맞던 겨울바람은 그저 시원한 바람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말 그대로 살점을 뜯어내고 뼈마디를 부러뜨릴 듯한 기세로 집을 몰아쳤습니다. 2억 원을 들여 만든 우리 집의 자랑, 그 거대한 통창은 겨울이 되자 거대한 얼음벽으로 변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박 사장은 독일제 시스템 창호라 단열이 완벽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지만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창가에 손을 대면 마치 얼음장 위에 손을 올린 듯 한기가 진동했고 통창 너머로 보이던 그 아름다운 파도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기름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좀 들어봐. 이거 무서워서 살겠어? 거실 소파에 앉아 두꺼운 패딩을 껴입은 남편 근수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24시간 내내 웅 소리를 내며 돌아갔지만 천장이 높고 거실이 넓은 우리 집의 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400리터짜리 기름통에 등유를 가득 채우는데 6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그게 보름을 못 버티더군요. 국민연금 145만 원 중 절반 가까이가 보일러 속으로 흔적도 없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2억 원을 들여 이태리 대리석을 깐 거실 한복판에 5만 원짜리 난방 텐트를 쳤습니다. 최고급 조명 아래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부둥켜 안고 자는 꼴이라니. 명숙이가 이 모습을 봤다면 아마 배를 잡고 웃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구석에 놓아둔 화분에 물이 얼어있고 화장실에 가려면 큰 마음을 먹고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지희야, 나 어제부터 무릎이 안 펴져. 병원 가야 하는데 길이 얼어서 차를 뺄 수가 없네. 눈이라도 한 번 내리면 마을은 거대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제설차는 큰 도로만 훑고 지나갈 뿐 우리 집 앞 골목길은 누구도 치워주지 않았죠. 67세, 68세 노인 둘이서 허리까지 오는 눈을 치우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라면만 끓여 먹으며 텐트 속에서 버티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왜 서울 집을 팔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친구들의 발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겨울 바다가 보고 싶다던 친구들은 거기 너무 춥다며? 라는 핑계로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 구들장에 몸을 지지느라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길가에서 마주쳐도 서울 사람들은 참 별나게 집을 지어놔서 고생이네라며
은근히 흉을 보곤 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집을 지었지만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외롭고 추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시작된 남편의 마른 기침 소리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자. 다시 서울 가자. 여기서 겨울 한 번 더 나다가는 사람 잡겠어. 남편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역시 한계의 다다른 표정이었죠. 다음 날 날이 풀리자마자 우리는 양양 읍내의 부동산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좀 내놓으려고요. 바다 바로 앞이고 인테리어만 2억 들인 집이에요. 부동산 사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여기 현지인 중에 누가 4억 넘는 돈 주고 시골집을 삽니까?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 아니면 안 사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누가 이 시골 구석까지 오겠어요? 게다가 인테리어에 2억 들였다고. 그 돈 다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관리하기 힘든 짐이거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2억 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3억이라도 좋으니 빨리 팔아달라고 사정했지만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양양에 이런 매물 널렸어요. 1년 내내 안 나가는 집 수두룩합니다. 일단 내놓기는 할 건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억 1천만 원을 들여 만든 우리의 꿈이 이제는 팔리지도 않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기엔 남편의 건강과 내 정신 상태가 버텨내질 못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지인에게 부탁해 가끔 집을 봐달라고 하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2억 원을 들여 맞춘 육중한 원목 대문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으며 들어왔던 그 문을 이제는 도망치듯 잠그고 떠나는 우리 부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희야, 뒤돌아보지 마. 그냥 가자. 남편의 손을 잡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집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버린 온기 하나 없는 예쁜 폐가일 뿐이었죠. 2억 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기분. 아니, 우리 노후의 마지막 희망을 그 추운 바닷가에 버려두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동에 바다를 보며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안녕, 나의 낭만. 안녕, 나의 2억 원. 우리는 그렇게 1년 만에 빈집 하나를 남겨둔 채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수중에는 이제 단돈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67의 나이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아니 원점보다 더 낮은 밑바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창밖으로 보이던 그 빽빽한 아파트 숲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닭장이니 콘크리트 감옥이니 하며 진저리를 쳤던 그 풍경이 그날은 왜 그렇게 아늑하고 든든해 보이던지요. 회색빛 건물들이 마치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우리 부부를 다시 품어주는 거대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돈은 단돈 5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군 서울 아파트를 팔아 4억 원을 손에 쥐고 금이 환영하듯 양양으로 떠났던 부부가 불과 1년 만에 2억 원은 바닷가 빈집에 묻어두고 나머지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까먹은 채 야반도주하듯 돌아온 것입니다. 5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기도 외곽 서울 경계선에 딱 붙어있는 낡은 빌라의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려서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남은 건 낡은 빌라뿐이네. 이삿짐을 다 들여놓고 텅 빈 거실에 앉아 남편 근수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4층까지 짐을 옮기느라 남편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죠.
양양의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대신 여기는 여기저기 울어버린 노란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고친 양양 집 화장실보다도 좁은 거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니에요, 근수 씨. 우리 안 죽고 살아 돌아온 게 어디야. 난 지금 이 집이 양양 궁전보다 100배는 더 좋아. 정말이었습니다.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양양에서는 밤마다 파도 소리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귀를 막고 잤는데 여기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이웃집 TV 소리,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사람이 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딱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이 행복의 정체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목이 따갑고 열이 나더군요. 양양이었다면 또다시 1시간 거리의 응급실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겠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여보, 나 목이 좀 아프네. 앞에 내과 좀 다녀올게. 가디건 하나 걸치고 슬리퍼를 끈 채 빌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딱 3분만 걸으니 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보였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아침 8시부터 문을 여는 내과가 있었습니다. 1,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진료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아프면 바로 약을 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거. 2억 원짜리 통창 너머의 파도보다 5분 거리의 편의점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였어. 남편 근수 씨도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양양에서는 낚싯대를 쥐고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며 우울증 환자처럼 지내던 사람이 서울로 오자마자 동네 주민센터를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야, 나 오늘부터 단지 뒤쪽 상가 경비직 나가기로 했어. 한 달에 180만 원 준다네. 우리 국민연금 145만 원에 내 월급 보태면 우리 예전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어. 퇴직 후 갈 곳 없어 하던 68세 노인이 다시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이제 2억 원짜리 화려한 집은 없지만 대신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걸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양양에서 145만 원으로 벌벌 떨며 기름값을 걱정하던 삶은 끝났습니다. 여기선 버스와 지하철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시장 마감 시간에 가면 1,000원의 상추 한 봉지를 가득 담아올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명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희야, 너 양양집은 어쩌고 서울 빌라로 왔다며? 세상에,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그런 고생을 해? 예전 같으면 명숙이의 그 목소리에 자존심이 상해 며칠을 알아누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빌라촌의 풍경을 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수가, 낭만이라는 게 참 비싸더라. 나는 2억 원 주고 제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해. 너 크루즈 여행 간다 그랬지? 잘 다녀와. 나는 지금 우리 집 앞 시장에서 3,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2억 원을 처바른 그 집은 이제 제 인생에서 지워야 할 오답이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낭만은 바다 앞 통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67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배운 것이죠. 양양의 그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은 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지인에게서 잡초가 무성해졌다는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임자가 나타나면 죗값의 절반이라도 받고 팔리겠죠. 만약 안 팔리면 어떻습니까?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실수를 박제해둔 셈 치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집 팔아서 시골 가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멋진 전원주택, 파도가 보이는 테라스, 직접 키워 먹는 유기농 채소,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바람과 소금기 섞인 외로움, 그리고 인프라가 없는 삶의 공포를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현금도 화려한 집도 아닙니다. 바로 언제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이 경비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 찌개를 끓입니다. 5천만 원짜리 전세 빌라지만 주방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이 집이 저는 참 좋습니다. 2억 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서야 알게 된 이 소박한 행복. 여러분은 저 같은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낭만보다 따뜻한 현실이 100배는 더 아름답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집불통 지희 여사의 실패담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